이 200개나 되는 많은 기업들 중에 뒤늦게 사이클을 반영하는 기업이 항상 있었던 거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남아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중산층이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게요. 중산층 하면 상중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게 아니에요. 중산층은. 원래 OECD에서 통계 기준을 잡을 때도요. 중위소득의 75에서 200%쯤 되면 중산층이에요. 그 중위소득이면 전체에서 중간이니까. 네. 중간이면 그래도 뭐 꽤 괜찮아요. 사는 게. 우리나라에서 보통 중산층은 60%쯤 됩니다. 네. 비율로 따지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직장인 중에서 연봉 1억이 되려면 네. 연봉 1억이 되면 한 6.8%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 1억이 돼도 7%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연봉 1억이 큰 돈이지만 네. 어떤 사람들은 그거 뭐 이거저거 떼고 나니까 뭐 한 달에 얼마 안 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맞아요.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본인을 중산층이라고 여겨요. 분류상으로는 연봉 1억이면 상위층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연봉 1억 난 중산층. 그럼 진짜 중산층은 되게 속상하겠죠. 진짜 중산층의 상당수는 자기가 하위층이라고 여겨요. 체감 중산층, 체감 상위층 기준이 다른 거예요. 진짜 중산층과 달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갖고 있던 비교 기준 때문이에요. 모두가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자기만 바라보면 충분히 난 괜찮아.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남의 살림살이를 왜 자꾸 비교하냐 이거죠. 한국 사람들이 유독 이걸 좀 많이 해서. 심하죠. 그래서 양극점된 게 문제가 아니고 남하고 비교를 통해서 비교 우위 이걸 가지고 자꾸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사회 문화를 좀 떨치는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중산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또 깊이 짚어주셨어요. 근데 오히려 진짜 중산층은 경제적 여유가 없다라고 또 짚으셨어요. 맞습니다. 통계상의 진짜 중산층에 대한 사람들은 한 달에 남을 수 있는 잉여가 얼마 없고요. 상위층이 돼야 사실 우리 사회가 너무 눈높이가 높아져서 그 아파트 수십억짜리 이거 강남 중에서 몇 동네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전 국민이 아파트값 머릿속에 기준이 몇십억짜리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책도 그 수십억짜리 아파트 때문에 서울 전체를 규제 지역으로 묶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싼 아파트를 사고 말고는 신경 끄면 돼요. 그거 그렇죠. 살 사람들 빼고는 그게 거기다 그들만의 세금만 세상. 많이 부과하면 되는 건 거고. 예. 뭔 상? 지금 전국에서 몇십억짜리 아파트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전 국민 중에선 몇 프로밖에 없잖아요. 그 외 나머지는 그냥 우리는 신경 안 쓸래. 그러고 살아도 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러면 더 지금 훨씬 행복할 텐데. 저도 좀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 50억짜리 아파트 몇 개 거래됐다라는 것 때문에 저기 5억짜리 아파트도 지금 거래가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게 현재의 정책이고. 우리 사회가 언론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 언론에도 또 광고 때문에 먹고 사니까 광고엔 또 그런 건설사 광고를 많이 하고 그쵸, 해서 많죠. 그런 거겠지만 유독 아파트 가격 이런 걸 자꾸 푸시해 주니까 언론에서 그거 아마 전국의 모든 언론이 자 우리 한 6개월 동안 아파트 값 얘기 한번 하지 말아보자. 그래 보세요. 그러면 사실 가격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비교 마치 뭐 무슨 경마하듯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또 영향을 주고받으니. 이래서 우리가 트렌드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게 라이프 트렌드 2016 김용석 소장님의 신간 인간 증명 경험 사치를 이제 화두로 던지신 라이프 트렌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매해 또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작년에 살았던 사람들이 올해도 삽니다. 내년도 살아갈 거고. 네. 우리가 매년 리셋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사회는 이어지고 우리의 욕망도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흐름을 계속 잘 이어서 해석할 건가도 중요하고 갑자기 튀어나온 새로운 변수 같은 것도 잘 들여다보면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튀어나오는 건 거지 완전히 제로에서 툭 튀어나오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아요. 또 우리가 앞에서는 사실은 조금 깊이 생각해볼 혹은 불편한 주제들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 조금 귀여운 거 이야기 좀 해보시죠. 귀여움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귀여움 경제도 사실은 불편해요. 네? 불편해요? 불편해요.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어떻게 다 불편한 게 귀엽다 그러면 편하죠. 귀여운 거 무조건 좋은 거니까. 예. 근데 왜 지금 시대가 역대 최고로 귀여움에 대한 소비를 해요. 아마 내년 되면 더 많이 할 겁니다. 귀여움의 소비를 왜 자꾸 할 거냐. 귀여움의 소비를 옛날에는 애들만 했어요. 지금 어른도 다 합니다. 애들이 사는 거. 뭐 라부부라던가 뭔가 캐릭터 인형 이런 걸 옛날에는 애들이 갖고 노는 거지 어른들이 그걸 왜 사요? 어른들이 줄 서 있죠. 근데 지금은 애 어른 다 가지는 거죠. 맞아요. 이러니까 시장이 엄청 커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애들이 원래 귀여운 걸 좋아했던 건 원래 그렇다 치자면 네네네. 왜 다 큰 어른들이 갑자기 귀여움에 돈을 많이 쓰기 시작했을까? 일단 이게 시장 규모도 엄청 크다 하더라고요. 400조 원 규모. 맞습니다. 뭐 말 가늠도 안 되는 사이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여움이라는 게
한창 이제 가방에 키링 매달고 다니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인형부터 뭐 애니메이션 뭐 여러 가지를 다 더한 거예요? 그쵸. 뭐 인형도 있고 그 인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라이선스도 있고 많죠. 이런 사업들이 여기다가 라이선스도 확장시키면 400조가 더 커질 거예요. 더 커지는데 여기서 제가 아까 귀여운 얘기가 그렇게 막 너무 행복하고 해피한 얘기, 뭐 즐거운 얘기가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무거운 얘기라는 게 오. 왜 다 큰 어른들이 귀여움에 열광할까에 대한 이유가 예. 다 큰 어른들이 가지는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현실에서의 여러 가지 소외감, 뭐 박탈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통제 가능한 영역인 거예요. 내가 어떤 좋아하는 걸 갖고 노는 건 통제 가능한 영역인데 통제 가능한 영역 중에서 어릴 때 갖고 노는 걸 계속 갖고 논다 그러면 이거는 키덜트라고 그러죠. 예. 키덜트가 뭐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쭉쭉 커와서 지금 키덜트의 보편화가 됐어요. 누구나 다 키덜트예요. 그런데다가 다 큰 어른들이 인형은 또 왜 갖고 놀아요? 인형? 이거는 뭔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좀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세상이 팍팍하니까. 만약에 세상이 너무 즐거워요. 하는 일마다 너무너무 잘 되고 그러면 밖에 나가 놀기 바빠요. 뭐 인형 갖고 놀아요. 우리 사회가 귀여움에 열광한다. 진짜 사람하고 관계는 자꾸 어려워지고 구조조정 많아지고 불편한 얘기 많아지고 양극화 심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값싼 도구들인 거죠. 뭐 장난감이라든가 인형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뭔가 의미도 부여하면서 갖고 논다. 그래서 경제적 측면으로 보자면 귀여움 경제가 크니까 누군가의 비즈니스가 커서 좋아요인데 네. 좋아지는 이유를 따져봤을 때는 우리 사회가 그만큼 좀 힘들구나. 이 신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귀여움 소비가 더 양극화될 거고 예.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일자리는 더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더 일자리는 줄어들 거고 지금 지난 3년간 빅테크들이라던가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글로벌 기업들이 구조조정 많이 했습니다. 네. 대부분 왜 하는지 아세요? 회사가 어려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어려워서 사람을 정리하는 발상은 너무 올드한 발상이고 지금은 일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고 생산성과 효율성 구조가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은 바뀌고 말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바뀔 거고 사람이 무조건 필요해가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 외에 나머지는 자동화시키거나 도구를 쓴다거나 이 방식으로 계속 갈 텐데 그러면 우리가 아는 좋은 기업의 큰 일자리들은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늘어나는 일자리 있긴 있습니다. 사람 손이 꼭 필요한 일자리들. 기술직 중에서 뭐 배관공도 그렇고 전기기술자도 그렇고 아니면 뭐 노인 보호 요양하는 사람도 그렇고 일자리 필요하죠. 이런 역할들은. 근데 속상한 얘기지만 내 미래의 꿈이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잖아요. 분명히 미래에도 지금보다 일자리가 계속 유지될 사무직보단 100배 더 안전한 일자리가 그런 일자리겠지만 네. 그런 일자리가 돈도 그렇게 많이 못 벌 것 같고 뭐 힘들 것 같고 해서 선호하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성세대예요. 근데 세상이 좀 바뀐 게 우리나라에서 그 옛날에 상고공고 요즘은 직업계고라고 부르는데 네. 옛날에는 인문계고 떨어지면 상고공고 갔죠. 네.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상고공고 직업계고 떨어지면 인문계 갑니다. 오히려요? 지금 그래요. 경쟁률 구조가 바뀌었어요. 애들도 안 겁니다. 애들도 어설픈 대학 졸업해봤자 사무직 그 비전 없고 요즘 뭐 채용도 잘 안 하고 지금도 뭐 일자리 대체 난리인데 앞으로는 더 할 거고 그것보다는 기술 하나 갖고 있는 게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심지어 AI 대부라고 하는 제프리 힌튼 같은 사람이 네. 이런 사람 만나면 꼭 엄마들이 물어보고 싶은 질문 중에 탑이 우리 아이 뭐 가르쳐야 뭐가 되나요? 이거 꼭 묻잖아요. 예. 이분이 여러 군데에서 똑같은 답을 했어요. 배관공이 유망 직종입니다. 그거 누구 놀리려고 하는 거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손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아직 AI든 로봇이든 사람의 손재주는 못 따라와요. 이거 따라오려면 한참 걸려요. 거기다가 특정 기술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미래에도 우리는 배관이 있는 집에 살 거고 그렇죠. 배관은 고장도 날 거고 문제도 생길 거고 거기다가 집을 계속 지으려면 또 배관도 필요하고 배관공은 거기다가 시간 단위 일하는 게 아니죠. 9시에 출근, 6시에 퇴근이 아니고 자기가 맡은 물량을 처리하면 집에 가는 거죠. 워라벨 훨씬 좋아요. 1시간 만에 처리했다. 뭐 배관 문제 바로 해결했다. 그럼 집에 가는 거예요. 일당 받습니다. 1시간 만에 했다고 일당을 8분의 1 주는 게 아니고 일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능하고 똘똘하고 뭐 손재주 좋을수록 훨씬 더 좋겠죠. 미국에서 배관공 여기서 말하는 배관공은 좀 상위 클래스의 배관공, 연차가 7년차 이상 이런 배관공들의 평균 연봉이 석사급보다 높아요. 많이 벌어요? 많이 벌어요.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미국에서 전기기술자인데 전기기술자도 앞으로 점점 유명할 텐데 전기기술자인데 인스타 팔로워가 110만인 사람이 있어요. 뭘 올리냐? 전기 작업한 거 올리는 거예요. 그냥 배관공 전기기술자 중에서 팔로워 10만 넘는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보면 전문적으로 하는 일인데 그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또 사람들이 그걸 또 재밌어하고. 그쵸. 거기다가 기성세대 입장에선 그런 걸 왜 봐 이럴 수 있어요 오히려. 네. 편견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기성세대는. 과거의 관성에 따라 사무직이 좋다고 여겼던 사람들. 근데 오히려 지금 Z세대들일수록 일자리에 대한 개념도 좀 바뀌고 있고 직업계고를 누가 선택하면 애들이 선택하잖아요. 또 왜 그 애들이 그 그런 판단을 것도 있습니다. 하는 우리나라에서 그 왜 굴삭기, 포크레인 운전하시는 여성분, 그 도배하시는 여성분 네네. 이런 분들도 팔로워 되게 많고 그쵸. 유리창 닦아주는 청년도 그 유튜브 인기 엄청 많고. 그쵸. 그래서 이제는 예. 기술을 잘 가지고 직업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훨씬 더 유망할 수 있다. 남들 다 가듯이 쭉 따라가듯이 뭐 대학 가서 사무 이건 필요 없다. 이 관점이 우리 사회에서 자꾸 만들어지는 거고 실제로 AI 시대가 되면 가장 불리한 사람들이 사무직이에요. 오히려요. 오히려 사무직이 제일 왜냐면 지금 구조조정하는 거 다 사무직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화이트 칼라가 더 먼저 일자리를 잃죠. 그렇죠. 블루 칼라보다. 근데 이제 블루 칼라에도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사실 이제 여기서 제가 한번 또 뒤집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뭐 그러면 몇백만 명이 배관공을 다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아까 틱톡 팔로워가 110만 명 넘는 분을 보니까 예쁜 사람이네요. 예쁜 사람이죠. 근데 예쁜 사람이 딴 네. 걸 하지 않고 전기 작업한 거 올려요. 예쁜 사람이 비키니 입은 걸 올린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명품백 거잖아요. 자랑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에 팔로우하거나 지켜보는 사람들은 저 직업에 대한 호의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업에 대한 편견이 여기에 컸죠. 근데 그쵸, 이 그쵸. 편견들이 적어도 기성세대는 못 깼다면 저는 지금 10대, 뭐 좀 있으면 20대들은 깰 거라고 봐요. 왜? 안 깨면 자기네가 자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말씀해 주셨던 배관공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연봉이 막 1억이다, 2억이다 이러면 또 사람들은 선호할 수 있죠. 그쵸. 워라밸도 강하다. 그쵸. 내가 원할 때만 일할 수 있다 그러면. 대신 모두가 그 직업을 선택하고 모두가 숙련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숙련자가 되었을 때 그런 연봉을 받는 거고 해도 적성에 안 맞는 사람들이 손재주도 없는 사람들이 했다가는 그렇죠. 똥손. 그쵸.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야 돼. 내가 뭘 하는 게 좋은지, 내가 기술을 가지고 블루칼라가 되는 게 좋은지, 내가 사무직이 되는 게 좋은지, 내가 뭐 엔지니어가 되는 게 좋은지 이걸 아는 과정들이 사실 초중고 때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초중고 때 그거 아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점수 따기 기술만 자꾸 배워왔으니 결과적으로는 이게 미래에 큰 데미지를 주겠죠. 우리나라에서 생산직이라던가 뭔가 좀 힘든 일자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시아에서 다 와서 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네. 한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잖아요. 그들은 코리안 드림을 꾸고 왔어요. 적은 연봉이 아닙니다. 사실 몇백씩 됩니다. 한 달에. 그 돈이 싫다는 거잖아요. 지금 일자리를 원하는데 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생각의 변화가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직 편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무직이 갖고 있는 개념이 과거 세대와는 달라졌고 거기다가 사무직 들어가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산업이 계속 바뀌고 기술 수준이 바뀌어서 버티는 것도 고역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선호도도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블루칼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선입견이 좀 지워지면 다른 전환이 일어날 거고 놀랍게도 최근 들어서 이렇게 블루칼라에 대한 관심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네. 어떤 일이 생겼냐 패션계에서 워크웨어라고 그래서 작업복이죠 이게. 그러니까 워크웨어를 작업복 직역하면 스타일. 작업복입니다. 작업복 스타일의 패션들이 자꾸 늘어나요. 이것도 큰 시장이 지금 되고 있고 맞아요. 올 가을 아마 여러분들 옷 사려고 한번 여기저기 가보세요. 워크웨어 스타일이 많아요. 워크웨어 전문점도 있지만 그거 말고 그냥 패션 브랜드인데도 워크웨어 스타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워크웨어가 청바지였는데 그쵸. 그 청바지뿐만 아니라 진짜로 뭔가 작업복스러운 느낌의. 뭐 점프수트 같은 것도 그렇고 예. 뭐 다 근데 또 그게 작업할 때 예쁘게 입고 나와요. 그쵸. 디자인이. 거기다가 이제는 셀프 인테리어 하는 사람도 많고 내가 직접 뭔가 내 손으로 해보겠다는 사람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 왠지 저런 옷을 입고 집에 전공 하나 갈 때도 작업복 입고 전공을 가면 내가 뭔가 좀 잘하는 사람 같잖아요. 패션에 대한 스타일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죠. 사람들의 욕망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식이 좀 달라진 거고 옛날에는 그 작업복 입은 사람들 일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작업복을 입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고 워크웨어라는 그런 이름으로. 네. 야, 이게 또 시대의 흐름이 또 이렇게 달라지는 게 의류, 패션 시장에서도 또 반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 트렌드가 어떤 거 보면 저건 산업의 얘기인데 나랑 상관없어. 저 어떤 거는 부자들만 얘기인데 나랑 상관없어. 이게 아니고요. 예. 그게 영향을 미치고 돌다 돌아서 나한테도 영향을 미쳐요. 부자들의 경험 자체가 좀 있으면 여러분의 밥상에 뭔가 변화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트렌드도 그냥 간과하기보다는 한번 씹어가면서 봐야 돼요. 이게 과연
이렇게 영향 미치다가 나한테 어디까지 올까? 이걸 자꾸 해석하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좀 더 가까운 길을 잡을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그 귀여움 경제도 좀 이야기했었는데 네. 요것도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생각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244페이지에 네. 귀여움을 유발하는 공통점에 대한 게 나옵니다. 이런 거 좀 알아두면 좋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옛날부터 나왔던 이론이니까. 네. 그래서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이 됐건 인형을 만들 때 이런 걸 다 따서 많이 하잖아요. 네. 사람이건 동물이건 어릴 때 모습이 다 동글동글하고 네. 그거 따서 다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론가들, 옛날에 연구자들이 이런 답들을 좀 내려서 그러니까 턱이 좀 짧고 동글동글하고 네. 심지어 새마저도 부리가 짧아야 귀엽게 그쵸. 느껴지는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캐릭터 시장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또 이걸 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쵸. 라이프 트렌드 2016 이 책 이야기로 1시간 넘게 근데 우리가 이야기한 거는 거의 한 지금 몇 개 안 돼요. 지금 총 10분의 11가지 트렌드 이슈 중에서 지금 네. 반도 못했어요. 2027년엔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는 2026년을 지금 또 준비해야 하는 4분기입니다. 네. 2025년 다 갔고요. 해서 오늘은 라이프 트렌드 2016 인간 증명 경험 사치 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김용석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날카롭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